말이 날카롭고 가시 돋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그들의 말은 늘 차갑고 때로는 공격적이며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멀리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오늘은 철학의 지혜를 빌려 가시 돋친 말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날선 말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말로 인해 상처받거나 혹은 스스로 날선 말을 내뱉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고뇌와 상실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날선 말들은 사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내면,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날선 말. 그 아래 깊이 눌려 있는 감정들. 어떤 사람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농담처럼 던져진 말이라 해도 그 안에는 묘하게 가시가 박혀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쿡 찌르곤 합니다. 넌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혹은 그렇게 예민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와 같은 말들은 표현은 무심해 보일지라도 그 여운은 길고 아프게 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문을 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할까? 왜 좋은 말은 못하고 꼭 상처를 줘야만 속이 시원한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이 억제될수록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가시 돋친 말은 사실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오랜 시간 굳어지고 쌓여서 튀어나온 형태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날선 말을 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넘기고, 세 번 삼키면서 표현되지 못한 슬픔과 분노, 무력감이 겹겹이 쌓여갔을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은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해지지 않은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시 돋친 말 밑바닥에는 어쩌면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켜켜이 눌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갑옷과도 같습니다. 찔리기 전에 먼저 찔러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 먼저 세게 말하고 먼저 웃어버리며 거리를 두려는 자기 방어의 전략인 셈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그 사람의 감정과 삶의 구조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날선 말은 사실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기억들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찰하세요. 누군가의 말이 아프게 들릴 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표현되지 못한 지난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단순히 지금의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억울함과 해소되지 못한 슬픔의 파편일 수 있습니다. 말이란 결국 그 사람의 방식으로 꺼내 보인 마음의 조각입니다. 가시 돋친 말 또한 마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틀려 튀어나온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말을 상처가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말에 박힌 가시는 감정을 감추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말이 날카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것은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보다는 감정을 회피하려는 의도입니다. 가시 돋친 말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수단입니다. 그 거리는 상대방의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겨나는 거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말이란 단순히 언어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즉,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타인과 나누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말을 통해 그 감정을 감추려 합니다. 난 상관없어. 그런 거 기대 안 해. 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무심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나 크게 기대했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를 접겠다는 선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시 돋친 말은 감정을 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감정이 말의 전면에 나서서 다른 감정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고 말끝마다 상처가 묻어납니다. 마치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안에 깊은 실망이 들끓고 논리로 무장했지만 그 논리 안에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얹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도구입니다. 가시 돋친 말은 그 이름 붙이기를 거부한 채 감정의 덩어리를 여과 없이 뱉어낸 말입니다. 사유하세요. 그 사람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넌 항상 그런 식이야라는 말 뒤에는 사실 너한테 정말 서운했다는 고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시로 포장하여 내던진 것입니다. 가시 돋친 말은 결국 감정을 감추는 방식이자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사람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만 말하는 법을 잊었거나 혹은 말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 마음이 무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은 공격적이지만 그 마음은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날이 섰지만 그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단단한 벽입니다. 벽을 높게 세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 한가운데는 더 깊은 골이 패여 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어서 가시로 둘러친 채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니체는 무너질 때 무너지되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선 말은 그 무너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방어입니다. 난 괜찮아. 넌 몰라도 되라는 말의 이면에는 난 아직도 아파.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애타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가시 돋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한 번도 안전하게 표현해 본 적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들킨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들킨 순간에 누군가 비웃었거나 그 감정을 이용했던 기억이 그를 지금의 말투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려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시 돋친 말은 이해의 반대편에 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한 이해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듣고 있는 말이 왜 그렇게 뾰족하게 들리는지를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그 말의 뒤에 숨어 있는 깊은 두려움과 불신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딘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마음을 들켰다가 조용히 돌아서며 상처받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에 함께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너머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경청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왜 어떤 말은 항상 누군가를 찌르게 될까요? 말이란 원래 소통과 전달을 위한 수단인데 어떤 사람의 말은 늘 누군가를 찌르고 지나갑니다. 분명히 단어 하나하나는 사실이고 논리적인 말인데도 듣는 사람은 자꾸만 상처를 입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일까? 하지만 철학은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그 아래의 구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날카로운 이유는 말의 시작점이 진심 어린 소통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방어에서 출발한 말은 정확할 수는 있어도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일 수는 있어도 깊은 이해를 낳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으로 상처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말에는 분명 상처를 유발하는 특정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가시 돋친 말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보다는 타인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도 움찔하겠지. 이 정도는 들어도 내가 참아야 해와 같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감정을 교환하려 하지 않고 관계의 힘의 균형을 조율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무력하게 밀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속에 힘을 집어넣어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는 말을 택한 것입니다. 니체는 말이 강해질수록 그 안의 마음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한 말은 누구보다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로 들고 나선 풍경인 셈입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다면 그 말이 단지 당신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만의 견고한 장벽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상처가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그 말의 감정적 파도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그 말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어떤 말은 항상 누군가를 찌르게 되는가? 그건 그 말이 다른 선택지를, 즉 따뜻하고 온전한 소통의 방식을 배운 적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길들여져야 비로소 온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말에 온기를 불어넣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말로 상처 주는 사람. 사실은 자신이 더 아픕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상대의 말이 날카롭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차갑다, 이기적이다, 못됐다 등의 단어들로 쉽게 재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남을 찌르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그런 날선 말이 그 사람에게도 쉬운 일일까요? 장자는 세상 모든 날카로움은 결국 안으로 둔감한 자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을 아프게 하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둔감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타인을 향해 날아가지만 그 이전에 자기 안에서 길을 잃은 감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감정에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슬픔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분노로 표현하고 실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냉소로 말하는 사람. 니체는 자기 감정을 감추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이 결국 돌아와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시 돋친 말은 누구보다 말하고 싶었던 자기 고백의 반대편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나 좀 알아줘. 나도 정말 힘들었어와 같은 애절한 외침이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참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고, 그래서 그 감정은 말에 나를 세워 먼저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사유하세요.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감정의 누출입니다. 말을 통해서조차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타인을 향해 말을 날리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지배하거나 꺾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자기 존재가 조금은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가장 외로운 방식의 말 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외로움을 그 사람의 말 너머에서 조용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6번째, 말은 벽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본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 사이에 견고한 벽을 쌓고 어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습니다. 가시 돋친 말은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조용히 상대를 밀어내고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고립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은 말로써 연결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말로써 단절을 선언합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넌 뭘 몰라? 이런 말은 사실 말이라기보다 관계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부를 받아들이는 내면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가시 돋친 말은 세상을 견디는 방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멀어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입안에서 수백 번 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기보다 말을 버티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니체는 자기 표현의 실패가 삶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끝내 말에 나를 세우는 이유는 표현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의 시작은 말의 톤, 말의 흐름, 말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가시 돋쳐 있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마음을 정돈하고 표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유하세요. 누군가의 말에 담긴 가시를 보았을 때 그 말이 쌓아 올린 벽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의 사람을 상상해 보는 것. 그 상상은 당신의 말이 벽이 아닌 다리로 바뀔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은 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시를 품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연결할 방법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벽을 바라보지 않고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 말에도 온기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7번째, 무심한 말투 뒤에 숨어 있는 감정들.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이런 말은 감정 없는 척, 상처 없는 척하며 자신을 감추려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언제나 겉이 아닌 그 아래를 깊이 봅니다. 무심한 말투, 그 뒤에는 말로 다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아서 말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장자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감정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심한 말투는 사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룰 자신이 없어서 나온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은 말했을 때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말이 아니라 차갑고 무심한 태도로 표현하게 된 거죠.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감싸는 방어막입니다. 니체는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심한 말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언제나 조금 늦고 조금 덜 닿으며 결국 오해만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정하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력의 부재가 가시처럼 느껴지는 말투로 번역된 것일 뿐입니다. 사유하세요. 무심하게 던진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을 숨기기 위한 방식이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무심한 말투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꺼내놓을 수 없었던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말에 박힌 가시도 조금씩 그 의미를 바꿔가게 됩니다. 8번째, 나는 괜찮아라는 말이 가장 위험할 때, 난 신경 안 써. 나한텐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담담하고 의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 조용할수록 그 말 안에 감춰진 감정은 더 무겁습니다. 가시 돋친 말보다 더 조심하고 경청해야 할 것은 감정을 완전히 지운 듯한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감정이 증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을 깊숙이 감춘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니체는 모든 억제된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지독한 냉소로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통제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감정을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들립니다. 그 말은 감정의 이름을 붙이기보다 감정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로 힘들다고 하면 다들 나약하다고 할 거야.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그래서 스스로 입을 닫고
말 대신 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장자는 마음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봄이 없으면 감정은 외면 속에서 곪고 그 곪은 감정은 언젠가 말로 배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가시 돋친 말이고 그게 냉소이며 그게 단절입니다. 사유하세요. 괜찮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진짜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자기 감정을 꺼낼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신호인지 우리는 귀로 들은 말보다 말이 나오기까지의 침묵을 들어야 합니다. 가시 돋친 말은 이미 그 감정이 넘친 결과이지만 괜찮다는 말은 감정이 갇힌 상태에서의 자포자기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멈춘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할 이유입니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 말을 합니다. 가시 돋친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닫아 숨기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기 상처를 포장하고 자기 두려움을 감추는 방어막이자 두꺼운 외투입니다. 니체는 가장 잔인한 말은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을 찌르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의도가 깊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 없는 말은 침묵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은 스스로를 향한 성찰에서 시작되어야지 타인을 향한 투사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가볍게 단언하고 공감 없이 조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타인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혼란과 결핍을 감추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이 많으면 진심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고 그 말이 날카롭고 그 말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겨냥한다면 그 안에는 자기를 보지 않으려는 회피가 깃들어 있습니다.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열어 보이는 말, 그리고 자기를 닫아 숨기는 말. 가시 돋친 말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은 다가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만들기 위한 힘입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들은 말이 왜 이토록 감정 없이 느껴졌는지, 혹은 왜 이토록 감정이 넘쳐 흘렀는지, 그 말은 진심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진심을 피한 것인지, 그 판단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가면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가면을 탓하기보다 그 가면이 필요했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의 본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가시 돋친 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먼저 상처 입히는 말을 합니다. 애써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거리감이 있고 그 말엔 언제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도 뒤돌아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또 저렇게 말했을까? 말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날이 서 있을수록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감정을 말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가장 인간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만이 말을 통해 타인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시 돋친 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갑옷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받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반응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시 돋친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시 깊이 바라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장자는 진짜 강함은 다른 이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말의 무게를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울림이었는지를 진심으로 떠올려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는 시작됩니다. 사유하세요. 우리는 모두 한때 날이 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밀쳐낸 경험이 있고 그 뒤에 남겨진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가시 돋친 말이 끝내 지켜준 것은 텅 빈 자존심뿐이고 지키지 못한 것은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그 가시 돋친 말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누군가를 향해 진정한 말을 건네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앞에서만 사람은 다시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물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의 방향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고른다는 것은 자신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름 끝에서야 비로소 관계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말로 벽을 만들고 가끔 말로 스스로를 숨깁니다. 하지만 그 말 너머에는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조용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깊이 닿았다면 천천히 스쳐 지나간 그 말들 위에 다시 한번 이해와 공감의 결을 얹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들이 모여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또 다른 철학이 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 안에 오래 머물던 질문들을 함께 사유해 봅시다. 감사합니다.